44만 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국가가 엄청난 자원 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이 작은 국가는 최근 한국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는 결정을 내리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한류 열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지 정부 역시 한국 건설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랜드마크와 교량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미래에 대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외신들마저 크게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작은 국가는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국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작은 인구와 작은 지역으로 인해 주목받지 않았던 이 국가는 자원과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실현되고 있으며 한류 열풍 역시 이 지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정부는 한국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랜드마크와 교량 건설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의 미래에 대비하고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통해 지역 개발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이 작은 국가의 급부상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 성공적인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는 자원과 노력을 통해 작은 인구와 지역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나라가 왜 한국과 협력하길 바라는지 자세한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양분하고 있는 보르네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이 섬의 북단에는 또 다른 국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3배 정도 크기인 브루나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원유 덕분에 국민들이 세금 없이 엄청난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며 용돈도 주고 병원비는 거의 무료입니다. 약 800원만 내면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 해외 병원에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또한 공짜로 갈 수 있고 정부는 가정당 평균 4대의 차량을 지원해 차량 보급률은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왕 소유 자동차만 4,000대에 이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비사가 100명이나 존재하죠. 포브스에 따르면 브루나이 국왕의 재산은 약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11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입니다. 새해 행사에 참여하면 국왕이 90만 원 상당의 세뱃돈을 줄 정도니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열 브루나이 항공 또한 왕실이 직접 운영하는 항공사입니다. 좌석은 넓고 깔끔하며 기내식은 평균 이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항공사죠. 승무원 또한 친절하기로 유명해 2년 연속 세계 최고 승무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장식된 7성급 엠파이어 호텔은 그들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축구장 250개를 합친 크기의 수영장, 영화관, 골프장 등이 모두 모여 있을 정도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15터부터 17세기 보르네오 섬 전역과 북부 필리핀을 지배하는 광대한 영역을 지닌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쇠락해간 역사가 있습니다. 180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의 침입으로 국토가 대폭 쪼그라들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군의 점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영국의 자치정부가 됐다가 1984년 최종 독립을 했던 나라입니다. 브루나이가 두 조각이 난 것 또한 영국 식민지의 결과였습니다. 영국은 브루나이 중간 민방 지역을 장악해 사라왁에 포함시켰고 그 후 사라왁은 말레이시아로 합류되면서 현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레이시아의 영토 반환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2009년 국경협정을 맺어 지금 상태로 분쟁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브루나이가 부국이 된 이유는 1920년대 영토와 주변 해역에서 발견된 막대한 석유 자원 때문입니다. 석유 매장량은 11억 배럴이었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3천억 입방미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 됐으며 하루 평균 13만 배럴을 뽑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7만 7천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의 약 2배 수준이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독일 15위, 한국 23위, 일본 28위보다 높은 세계 8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루나이는 1984년 독립 후 바로 한국과 수교를 한 바 있습니다. 볼키아 국왕은 독립 직후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타진해 왔습니다. 원유 대부분을 한국과 일본 등으로 보냈고 1972년부터는 렌즈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는 브루나이 경제의 근간입니다.
주요 수출품 중 광물성 연료가 89%에 이를 정도입니다. 한국 또한 1997년부터 연간 100만 톤 가량의 LNG와 석유를 도입해 왔습니다. 한국이 브루나이 자원 수출국 중 두 번째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2008년 대우조선해양에 두 척의 냉존 반선을 발주했으며 현대중공업 또한 여러 척을 수주해 2015년 인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자원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스전들은 2034년 이후 생산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포스코 대우와 렌즈 밸류체인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신규 가스전의 탐사부터 판매까지 관련 사업을 한국과 함께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2019년 정상회담 때는 브루나이가 LNG 장기 계약을 진행하면 한국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처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큰 힘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브루나이에서만 50여 건의 건설 사업을 수주하며 인프라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림산업이 브루나이를 사로잡은 매력은 신뢰와 기술력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이에 철저히 맞추는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대림산업은 1970년 엔지플랜트 개수공사로 브루나이와 첫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 14건의 사업을 추가로 따냈고 2013년 수주했던 브루나이 최초의 사장교 리파스 대교는 이 나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이는 향후 템브롱 대교의 수주로도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도심 강을 가로지르며 세워진 리파스 대교의 수주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지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대림산업은 현지 업체 수위와 컨소시엄을 맺어 입찰 자격을 얻었던 상황입니다. 첫 특수 교량이다 보니 기술적인 측면과 디자인적 요구사항 또한 상당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이슬람 사원을 상징하는 돔 모양을 디자인해 주탑에 적용했고 1층에는 이슬람 기도실을 만드는 등 현지화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안을 했습니다. 9.5톤 무게의 돔을 주탑 정상에 안착시켰을 때는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죠. 그렇게 현지에서 가장 높은 157m의 구조물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주탑 높이는 국왕의 생일인 7월 15일에 영어식 표기를 따서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리파스 대교는 2017년에 완성됐고 기존 40km를 돌아가야 하는 거리는 607m로 줄어들었습니다. 성공적인 건설 과정은 동남아 최대 길이 다리 30km인 템브롱 대교 수주로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기존까지만 해도 동서로 갈라진 영토는 브루나이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오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야 했고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대림산업은 2015년 템브롱 대교의 핵심인 해상교량과 사장교 2개 구간을 약 7,500억 원의 수주를 한 바 있습니다. 해상교 부분만 무려 14.5km로 인천대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브루나이 역사상 가장 큰 교량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강력한 저가 공세를 폈지만 승리는 한국이었습니다. 입찰 당시 중국 업체들이 1터부터 3위로 낮은 가격을 써냈지만 대림산업은 가장 높은 공사비로 4위를 하고도 수주를 차지했습니다. 공기 단축과 차별화된 설계를 제시해 사업권을 따냈던 것입니다. 템브롱 대교에 적용된 핵심 기술은 특수기중기를 사용하는 론칭 겐트리 공법입니다. 육지에서 제작한 상판을 해상으로 운반한 후 특수 설계된 기중기로 800톤이 넘는 상판 2개를 한 번에 들어올려 교각 위로 올리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작업 능률을 4배로 끌어올렸으며 비용까지 크게 절약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2019년 11월 성공적으로 완공해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브루나이 국왕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템브롱 대교 이름을 변경했고 종전 3터부터 4시간이 소요됐던 두 지역을 15분 정도로 크게 줄여줬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국경을 2차례나 넘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졌죠. 한국의 기술력은 브루나이 국토를 통서로 연결시켜줬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면서 현지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템브롱은 95% 인구가 살고 있는 서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었지만 이제 희망의 빛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루나이 정부도 버려진 땅 템브롱을 개발해 100년 먹거리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외신들은 템브롱 대교가 새로운 관광 투자에 영감을 주고 있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건설 SOC 부분 최우수상으로도 템브롱 대교가 뽑혀 대림산업이 특수교량의 강자임을 재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세계 특수교량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죠. 한국은 그 밖에도 다양한 랜드마크를 건설했는데
경남 기업은 국왕 즉위 25주년을 기념해 최대 규모 모스크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좋아졌고 한류 또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K-팝 행사가 열릴 정도입니다.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예술 행사를 개최하려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현지 정부 또한 한국을 배우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한식당이 크게 늘어나 매운 닭갈비와 떡볶이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볼키아 국왕의 여동생 마스나 공주는 김치를 즐기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브루나이 국립대학의 한국어 과정이 개설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는 이들도 넘쳐나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실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는 점유율을 20%대까지 끌어올리며 도요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브루나이를 찾은 한국인은 연간 1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찾은 브루나이 국민 또한 5천 명 가까이나 됐습니다. 한국 인구가 100배 이상 많다는 점에서 인기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코로나 전 브루나이를 오가는 항공편은 주 사회였고 최근에도 관광 상품을 같이 개발하자고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한국의 전통 우방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일본이 트집을 잡아 한국의 가입에 반대하던 CPTPP, 환태평양 동반자협정에 브루나이는 적극적으로 한국을 옹호하며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찬성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관광, 정보통신, 제조업, 농수산업 등 거래 전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특허를 그대로 인정하는 특허 인정 제도를 도입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높은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과 미래를 만들고 있는 브루나이. 지속적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같은 이동수단의 핵심 기술은 단연 심장 역할을 하는 엔진일 것입니다. 일찍이 엔진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지금까지도 시장에서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국가로 보았을 땐 항공기의 엔진 기술은 미국과 영국이, 차와 전차 등 차량용 엔진은 독일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계에서 사용되는 선박용 엔진은 의외의 국가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선박 엔진을 개발하여 세계 1위, 2위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1위 선박 엔진 업체인 현대중공업은 지난 22일 누적 2억 마력을 돌파하는 세계 신기록을 최초로 달성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의 대형 엔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38%로 1989년부터 34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새로 발주되는 선박 10척 중 약 4척에는 현대중공업이 만든 엔진이 탑재되는 셈이죠. 누적 2억 마력 돌파는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의 1만 6천 TEU급 컨테이너선에 탑재돼 7만 4,720마력의 대형 엔진을 생산하면서 세운 기록인데요. 1979년 대형 엔진을 처음 만든 이후 44년 만의 대기록이었습니다. 일본 미쓰이사가 1928년 엔진 생산을 시작한 지 90년 만인 지난 2018년 1억 마력을 달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중공업의 성장은 실로 눈부신 것이라 할 수 있죠. 1978년 엔진 공장을 준공한 현대중공업은 처음에는 독일만 MDT 로부터 사용권을 받아 라이센스 형식으로 선박 엔진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러다 1990년 독자 모델의 필요성을 느낀 현대중공업은 본격적인 엔진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10여 년의 연구를 거쳐 2000년 8월 결국 선박용 엔진 자체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유정대 전무는 일본의 경쟁사가 1920년대부터 대형 엔진을 만들었고 우리는 1979년부터 대형 엔진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0년 1억 마력을 세계 최초로 달성했고 그 다음 2억 마력 달성에도 세계 최고 성공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38%의 점유율은 보통 선박의 수명이 30년 이상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판매된 숫자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선박이 현대중공업이 만든 엔진을 장착하게 되는 선박 엔진 품질이 새로운 표준을 선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정주영 현대회장이 국산 선박용 엔진을 만들 것을 지시할 당시 일부 임원들은 선진국들도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해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라며 극구 말렸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때만 해도 미쓰이, 미쓰비시,
히타치 등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대부분의 선박 엔진을 생산하고 있었던 반면 당시 기계공업의 불모지였던 한국의 경우 엔진 생산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시설이나 기술이 낙후되어 있었으며 선박용 엔진은 전량 일본 조선 경쟁사로부터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나 엔진 국산화에 확고한 의지를 가진 정주영 회장은 엔진이 우리 것이 아니면 그게 우리 배인가? 국산화가 없으면 앞으로 조선업도 없다. 결국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성공까지 가져오게 한 것인데요.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 박수음 부장은 초창기에는 만 디젤사나 바질라사 매니저들의 지시를 받아 조립 생산하는데 급급했다며 기술 자립을 위해 한국인의 자존심을 걸고 눈꽃들 새 없이 일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생산하는 엔진의 국산화율은 95%. 핵심 소재나 기술은 모두 현대중공업이 차지하고 있고 일부 베어링이나 밸브 종류 등 5%만 수입을 하고 있죠. 대형 엔진은 선박의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통상적으로 선박 가격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가장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엔진이죠. 특히 선주들은 선박 계약 시 엔진 메이커를 지정하게 되는데 많은 선주들이 자신들의 선박에 반드시 한국산 엔진을 사용할 것을 명기할 정도로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형 엔진보다 뒤늦게 뛰어든 선박용 중형 엔진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유지 중입니다. 1990년 중형 엔진 1호기를 생산한 뒤 2000년 힙센 엔진 HIMSN을 독자 개발했는데요. 힘센 엔진은 순우리말 힘세다와 영어 하이 터치머린 앤드 스테이셔너리 엔전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냥 봐도 힘세 보이는 게 이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지었어요. 2011년부터는 해외 업체 라이센스 제품 대신 100% 힘센 엔진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생산 누계 1만 5천 대를 달성했죠. 특히 힘센 엔진은 그 외형에서 알 수 있듯 기존의 발전용 엔진들에서 많이 사용하던 파이프를 최대한 억제하여 엔진 내부로 깔끔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공간 확보 및 간결성, 내구성, 보수 측면에서 보다 더 향상된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힘센 HIMSN 엔진은 성능뿐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 이프 디자인 어워드 2022분에서 제품 디자인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프 디자인 어워드의 주최국이 독일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1970년 한국에 라이센스를 제공했던 원조 독일 업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한 것이라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현재 한국산 엔진의 호황과 더불어 한국조선 3사의 도크도 꽉 들어 찼는데요. 사실 이처럼 한국조선 업체들이 경쟁국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납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국내에서 개발 생산되는 엔진의 역할이 컸습니다. 선주사가 선박을 주문할 때 엔진 납기에 따라 선박의 납기가 정해질 정도로 엔진은 선박 수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엔진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는 조선업체는 선주들이 요구하는 시기에 선박을 건조할 수 없어 수주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빅4 엔진 메이커 중 세 곳인 현대중공업, HSD, STX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엔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선박 엔진 시장은 보통 상선용 저속 엔진과 군함용 중속 엔진 시장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 부가가치가 높은 엔진은 저속 엔진으로 이 저속 엔진은 국내 3사가 50%부터 60%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30%, HSD 엔진이 20%, STX 엔진이 5%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일본 기업들이 현실에 안주하며 연구개발을 게을리할 때 한국은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연구개발과 뚝심으로 오늘날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 엔진인 DF, 두엘퓨 이중 연료 엔진은 전 세계에서 오직 두 곳만 만들 수 있는데 바로 한국 기업인 현대중공업과 HSD로 이 두 기업은 전 세계 8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제회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로 LNG 선박은 100% DF 엔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최근 발주된 모든 렌지 선박은 한국산 엔진이 장착된다고 볼 수 있죠. 즉, 한국조선 3사들은 한국 엔진업체들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세계 1위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충희 전 현대중공업 사장은 정주영 회장님은 조선소를 건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엔진 사업을 지시하셨는데 엔진을 외국에 맡기게 되면 이후 기술 종속국이 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방법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 오늘날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업체들의 엔진 사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 한편 한국의 엔진은 선박에서뿐만 아니라 육상 발전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두상 이동식 발전 설비인 PPS에 힘센 엔진이 탑재되어 현재 쿠바, 브라질, 칠레, 이라크, 에콰도르 등 전 세계 62개국에 2150기가 수출되었으며 총 발전 용량은 무려 6000메가와트에 이릅니다. 특히 쿠바의 경우는 국가 전체 전력의 30% 이상을 힘센 엔진이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이동식 발전기 PPS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낸 대표적인 제품으로 전력난 해소가 시급하면서도 대규모 발전이 불가능한 지역에 이동식 발전 설비를 판매하는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PPS가 세상에 나오기 전만 해도 육상용 발전 설비는 공사 현장과 병원 등에서 쓰이던 비상용 발전 설비와 공장 형태의 디젤 발전 설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상용 발전 설비는 그저 비상용일 뿐 상용화는 불가능하고 디젤 발전 설비는 상용 발전소지만 공장 형태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설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이동식 발전 설비는 공장형이 아닌 박스형이기 때문에 설치와 이동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경유만을 연료로 하는 기존 패키지형 발전 설비와 달리 저렴한 중유를 연료로 쓸 수 있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PPS가 이처럼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수출이 대폭 늘어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2008년 9월 쿠바에는 강력한 허리케인 구스타프가 도달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모든 폭풍 중 가장 강한 세기의 폭풍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시민들에게 강제 대피령까지 내렸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발전 설비의 파괴 우려였습니다. 허리케인이 주요 발전소와 건물, 전력망 등을 파괴하면 도시 기능이 마비되어 2차 피해가 더욱 극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쿠바에 설치된 현대중공업의 1000메가와트 규모 PPS는 놀랍게도 어떤 피해도 받지 않고 제 성능을 발휘했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전력을 공급하며 피해 복구에 대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것이 쿠바 현지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쿠바는 자국의 10회소 집회의 에너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중공업의 PPS를 새겨넣기도 하였죠. 특히 쿠바는 모든 해외 계약에서 늘상 외상거래가 관행화되어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한국에는 계약 금액의 100% 조기 완납을 하여 신뢰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조선업은 오랜만에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한국형 화물창의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 그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렌즈선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100억 원 가량의 화물창 로열티를 프랑스 GTT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기술진이 설계하고 모두 시공까지 하지만 특허가 없다는 이유로 연간 수천억 원을 지급하는 셈이죠. 특히 GTT가 한국의 독자적인 화물창 개발을 견제하며 중국 조선업계를 의도적으로 밀어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조선소에 파견된 GTT 직원들이 직접 본 제작 과정만 중국에게 간략하게 전해져도 그쪽에선 엄청난 도움이 된다. GTT를 통해 국내 기술이 중국으로 일부 넘어갔을 수도 있다. 렌즈 운반선 건조 현장에는 GTT 직원이 기술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상주하며 관련 공정을 감독하고 있죠. 특히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서비스를 끼워 강매하는 GTT의 행위를 지적하며 중단 명령을 내렸으나 GTT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산화된 화물창 KCE를 2018년 선박에 탑재했지만 탱크 외벽에 결빙이 생기는 콜드스팟 때문에 현재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현대중공업이 생산한 KC-EB 모델이 공개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수한 실패에도 도전만이 성공에 가장 가까워지는 길이기 때문이죠. 정주영 회장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지녔다는 한국원전. 앞으로 수백 조에 달하는 세계 원전 시장을 한국이 휩쓸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수출에 성공한 UAE 바라카 원전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고 최우수 평가를 받아 다시 한번 한국 원전 설계의 시공 능력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제원자력기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UAE 원전의 운영 안정성이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었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투명한 절차를 위해 핀란드, 헝가리, 영국 출신 전문가 5명 등이 파견되어 5일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지난 2017년 사전평가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완벽하게 보완되면서 현 상황을 유지하면 된다는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1. 현장 관리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향상된 2. 운영 경험 프로그램이 개선되었으며 3. 종합사고 관리 프로그램이 갖춰졌고
4. 중대 사고가 발생할 때의 이동식 기기의 원활한 사용이 입증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점검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한국전력과 UAE 원자력공사에 공유할 계획인데요. 이에 한국형 원전 1호 수출 사업인 바라카 원전이 세계기구에서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 세계에 진행 중인 차기 원전 수주건에도 탄력이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사막 한가운데 원전을 짓는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고, 이를 토대로 최근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사업도 수주를 따냈습니다. 엘다바 원전이 지어지는 지역은 카이로에서 북서쪽으로 300km 떨어진 사막지대입니다. 이 때문에 원전 건설 여건이 녹록지 않은데요. 모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지형에 맞춘 특수 설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막 최초 원전인 UAE 바라카 원전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입증한 바 있듯 이집트, 사우디, 쿠웨이트 등 중동에 부는 원전 붐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죠. 시속 80km의 자연재해급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원전 건설 현장은 그야말로 자연과 다투는 전쟁터라 봐도 무방합니다. 원자로가 들어설 주설비 공정 본관 부지는 모래 아래에 숨어있는 단단한 지반을 찾기 위해 깊게는 20m까지 파내려가야 하고, 태안가이기 때문에 굴착과 동시에 양수작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생산시설의 경우 지역 특성상 여름 기온이 50도 이상 치솟기 때문에 얼음과 냉각수, 냉풍시설 등이 총동원되는데요. 공장을 풀가동할 경우 하루 600톤가량의 얼음이 소모됩니다. 또한 모래 등 콘크리트 재료를 조달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데요. 사방이 모래뿐인데 뭐가 문제냐 하실 수 있지만, 바다를 낀 사막의 모래는 염도가 높고 강도가 약해 다른 지역에서 공수해와야 합니다. 특히 복수기에서 증기를 냉각하여 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냉각수로 차가운 바닷물이 필요한데, 사막 앞바다의 수온은 35도에 달해 처음 설계부터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 업체들은 바다 멀리 있는 찬물을 얻기 위해 원전 냉각수 취 배수 방파제의 길이를 연장하는 고강도의 시공을 접목하고 있죠. 일례로 UAE 바카라 원전의 방파제는 무려 15.3km까지 연장했는데, 이는 국내 원전 방파제 평균의 5배에 달하는 길이입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현장 직원들의 탄식을 쏟게 만드는 것은 바로 모래바람입니다. 높은 태양 복사열이 모래를 달고 시도 때도 없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데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일단 바람이 불면 모든 공사는 올스톱됩니다. 바람에 날리는 모래 때문에 바로 코앞조차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에 UAE 원전 건설 당시 한국은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현장에 초대형 마기를 설치하면서 끝까지 정해진 공기내 건설을 완료하는 투혼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최대한 짧은 공기를 요구했던 UAE인지라 입찰 당시 프랑스 에러버, 현 EDF는 UAE의 요구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무리한 조건이라고 한 바 있었는데요. 불가능에 가까웠던 사막원전 건설을 한국의 기술력으로 보란 듯 성공해낸 것이죠. 안 되긴 왜 안 돼 해보긴 해봤어? 바라카는 최초 9개국이 건설 의향을 표명하였으나 기술력 부족으로 6개국 사업 포기, 최종 후보로 프랑스 에러버, 현 EDF, 미국 GE, 그리고 한국전력이 선정되었는데, 당시 한국은 입찰국 가운데 최저 공사비, 최단 공사 기간, 가장 높은 이용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타이바 원전 사업 총 규모 12조 원의 초대형 프로젝트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한국은 기술력은 물론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프랑스 전력공사 등 경쟁사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5년마다 발행하는 발전원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퀴당 2,157달러로 가장 낮고, 미국은 4,250달러, 프랑스는 4,013달러, 일본은 3,963달러, 퀴로 한국이 미국에 비해 약 49%, 프랑스에 비해 약 46%, 일본에 비해 약 45% 저렴하게 제공이 가능한데요. 한국의 원전 건설 비용은 한수원 중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kW당 1,959달러로 중국, 구형 CPR 1,763달러를 제외하고 가장 저렴합니다. 한국 다음으로 건설 비용이 낮은 러시아, 2,933달러 kW에 비해서도 약 33% 저렴한데요. 한수원은 한국이 원전 관리 비용, 현장 선정 비용, 규제 비용 등 분야에서 비용 절감에 뛰어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설계 능력으로 부수자재의 추가 도입이 불필요한 점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앞서 사우디 정부는 지난 5월 한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5개국의 원전 건설 의사를 타진하는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1400메가와트급 대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인데요. UAE 바라카 원전과 같은 급입니다. 세계적 에너지 매체 에너지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사우디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EDF를 배제하면서 한국이 수주 경쟁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지난해 미국 정보당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프로그램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우디는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배제하기로 하였고 프랑스 EDF의 제한은 가격에서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한전이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겪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하였는데요. 매체는 APR 1400 관련 한국은 독자적인 개발로 이뤄낸 성과라 말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핵심 기술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최근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사가 작성된 1개월 후 한국형 원전 해외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지식재산권을 두고 미국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주를 앞둔 상태에서 한미원전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지재권까지 포기하면서 굳이 왜 한국과 원전 동맹을 맺을까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미국은 원천 기술은 갖고 있지만 현대화된 원전 건설 관련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1979년 TM의 6기 원전 사고 이후 지난 40여년간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산업적 규모의 세일가스 개발이 시작되면서 가스 생산이 원전보다 경제성과 안정성이 있다고 여겨졌는데요. 미국 원전 업체인 엔터지의 레오 디놀트, 리오 데놀트 회장은 대놓고 전력요금을 결정하는 세일가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전의 경제성이 크게 손상됐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워 버몬트 양키 원전을 폐쇄한다고 하였죠. 또한 원전 안정성이 미국 집권 여당과 야당에서의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와 1980년대 건설 일정이 빈번하게 연기되었고 원전 업체들의 재정 문제와 맞물려 원전 기술력과 인프라가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국가로 성장했는데요.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이 전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의 기술력, 안정성, 가격 경쟁력은 타국가를 압도하죠.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 연구소 켜커르는 경쟁국 5개국 업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장 상업적으로 우세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은 원전 건설 시 설계와 기자재 제작 및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건설 공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전 건설을 계획한 공정대로 예정된 공기 내로 완성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거기에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품질 관리 등 시공전 분야에 걸쳐 100%의 완벽한 기술 자립을 이룬 국가도 한국이 유일한데요. 괜히 원전 인프라가 지구상 최고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7월 프랑스에서는 충격적인 기밀 문서가 폭로되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프랑스 국영 원전업체 EDF가 이사회에 보고한 기밀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동안 감춰져 있던 프랑스 EDF의 원전 건설 비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신규 EPR 원전 1기의 건설 비용은 75억 터부터 78억 유로, 약 10조 원으로 최초 예상 건설 비용 33억 유로, 약 4조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는데요. 이는 바라카 원전 1기의 평균 건설 비용인 40억 달러, 약 5조 2천억,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2009년 UAE 수출 이후 한국의 원전 건설 비용은 거의 늘지 않은 반면 프랑스 플라망빌 3호기의 총 건설 비용은 12억 유로가 증가한 136억 유로, 약 17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밀 문서의 파급력은 상당했는데 최근 영국은 건설 비용 급증을 지적하며 자국의 원전 건설에서 EDF를 배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죠. 한국 원전은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안전성에서도 명실상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PR 1400은 프랑스, 일본도 받지 못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의 설계 인증을 받았는데 미국 이외 국가에서 NRC 인증을 받은 것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또한 APR 1400의 유럽 수출형 EUAPR 표준 설계는 역대 EUR 본심사 가운데 최단 기간인 24개월 만에 유럽 사업자 요건 EUR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국 원전의 르네상스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반면 1990년대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 원전 산업은 완전한 나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지어진 원전 56기 가운데 16기가 일본 기술로 만들어질 정도로 원전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일본 언론조차 국내외에서 신규 수주가 없는 일본 원전은 인력과 기술력을 유지하는 게 최대 과제라고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요. 일본전 기공업회에 따르면 2020년 일본 원전 종사자는 2011년 1만 3,582명, 보다 25% 감소하였고 그 추세는 점점 빨라져 이대로라면 산업 전체가 붕괴할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고 하였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원전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철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도시바는 일본형 원전 생산을 목표로 2011년 중공업 회사 니다와 함께 세운 합작회사를 청산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도시바는 앞서 미국 자회사 웨스팅하우스를 매각시킨 데 이어 영국의 세운 유젠을 청산한다고 발표하는 등 원전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미국 매체 더 디플로맷은 비용 증가와 안전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일본 원전 수출이 몰락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또한 원전 굴기를 표방한 중국에서는 안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차반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2월 홍콩 서쪽 130km 부근에 위치한 타이산, 태산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국이 짓는 원전의 불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프랑스 원전 장비 업체 프라마톰이 미국 에너지부에 보낸 문건을 미국 방송사 CNN이 입수해 보도하면서 파문이 커졌는데요. CNN은 타이산 원자로에서 핵분열 시 방출되는 방사능 기체인 핵분열 생성 가스가 유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이 원전 폐기를 막기 위해 방사선 수치량을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CNN은 유출된 이 가스는 방사성 물질인 크세논과 크립톤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중국 동부 연안에 몰려있는 원전은 방사능이 누출되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바닷물이 대만 해협에서 대한 해협으로 이어지는 대만 한류를 통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는데요. 아주 오른쪽 왼쪽 양쪽에서 난리부르스를 떨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